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제3회 동화마을 창작동화 그림 공모전 시상식과 고정순 작가의 북콘서트가 시작됩니다. 내빈객분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 안 주세요? 네. 저는 오늘 하이를 맡은 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길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행사 우선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총 2부로 나뉩니다. 1부는 제3회 동화마을 창작동화 그림 공모전 시상식과 2부는 고정순 작가님의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콘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상식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아주 알차고 보람된 그런 시간이 되실 거라 기대합니다. 콘서트가 끝나면 선착순으로 받으신 고정순 작가님의 그림책, 어떤 토끼, 그리고 난독의 계절 사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는 인천 중구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동안마을을 포함한 차이나타운 번역, 대항장 번역, 신포국제시장 번역을 하나로 묶어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내년에도 개항의 역사 문화를 배경으로 다양한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시민분들께 제공할 예정이오니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2024년 제3회 동화마을 창작동화 그림공모전 시상식은 인천 중구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인천광역시 중구, 계양스퀘어 신나장이 후원하셨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총 상금 80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최우수상 한편 상금 400만원, 우수상 한편 상금 200만원, 장려상 2편 상금 각 100만원 총 4편이 선정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선작 중에서 선정하여 내년 중구 벽화 사업에 함께 참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올해 리뉴얼 동화마을 벽화 사업으로 선정된 창작동화는 제2회 창작동화 공모전 수상자인 김혜란의 송월마을이 2024년 벽화 콘텐츠로 선정되었습니다. 벽화 콘텐츠로 선정된 송월마을은 사계절 명절나기 모습을 통해 전통 문화를 재현하고 있어 벽화 콘텐츠로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받았던 동화입니다. 올해도 동화마을 창작동화 공모전을 통한 수상자 중 선정된 작품은 콘텐츠 리뉴얼을 통해 동화마을 내 새로운 명소 조성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및 예술적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공모전 선정작 중 내년에 벽화로 진행될 콘텐츠로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양손 이렇게 살짝 번쩍 하나 들어볼까요? 박수 칠 준비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제3회 동화마을 창작동화 그림 공모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아동문학평론가이신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원동찬 교수님이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동문학 연구자이자 동화작가 김수영, 아동문학평론가 김민영님, 그림작가 송미경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이번 제3회 동화마을 창작동화 그림 공모전 시상식은 자유주제 창작그림 단편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였고 이에 응답하듯 100여 작품이 넘게 출품되어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리며 공모전 수상자들을 축하하고자 신포국제시장 상인의 신향기 회장님이 축하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양문화상권 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저는 신포국제시장 상인회장 시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공모전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훌륭하신 작품을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상하신 수상자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상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시상에 앞서 인천 중구문화재단 김영호 단장님께서 심사평을 해주실 텐데요. 김영호 단장님
우리 평일이고 바쁜 시간인데도 자리를 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금 동화마을 창작 동화 그림 공모전은 지금 3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양희망문화상권의 내에서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저희 동화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공모전이고요. 저희 우수한 작품들이 108편이 이번에는 작품이 이제 참여를 해주셨고, 그 중에 저희가 우수한 본심을 통해서 우열이 정말 가리기 힘들었지만 창작성과 작품성을 두루 겸비하는 작품들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계양희망문화상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좀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상을 계속해서 저희 김영호 단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다시 앞쪽으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상자분들께서는 상장과 상패와 함께 최우수상 1편 상금 400만원, 우수상 1편 상금 200만원, 장려상 2편 상금 각 100만원이 수여됩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나와야 되잖아요. 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려상 2팀입니다. 호명하는 수상자분들께서는 앞쪽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단추 함께 김유민님. 이 작품은 소박하고 사랑스러운 일상의 작은 사물을 통해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머러스하고 따스하게 그려낸 작품이라 평하셨습니다. 다음은 눈물 세계 최희용님입니다.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이 작품은 눈물 한 방울로 시작된 세계로 떠나는 여행을 안정감 있고 다정하게 그려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두 분의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려상 작품명 노란단추와 함께 성명 김유미. 기획께서는 인천 중구문화재단에서 주최한 2024년 제3회 동화마을 창작동화 그림 공모전에서 창의적이고 우수한 작품으로 입상하셨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인천 중구문화재단.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다음 우수상 수상자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 귤붕어의 양슬기님이십니다. 이 작품은 이미지도 서사를 구성해내는 방식이 탁월하며 달빛을 받은 귤 하나가 현실과 판타지를 넘나들며 세상에 온기를 더하는 방식을 환상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세련된 시각적 활용이 돋보인다고 평받았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등장해 벽화로서 조화롭게 그려낼 수 있는 작품이라 평하셨습니다. 양슬기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수상 작품명 귤붕어, 성명 양슬기. 기획께서는 인천 중구문화재단에서 주최한 2024 제3회 동화마을 창작동화 그림 공모전에서 창의적이고 우수한 작품으로 입상하셨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인천 중구문화재단. 다음에 우리 수상자이 마지막으로 남아있죠, 여러분. 어떤 상이죠? 역시 우리 똑똑한 친구들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상자분들께서 신향기 회장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앞쪽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망의 최우수상입니다. 과연 어떤 작품이 1등을 거머쥐었을까요? 최우수상은 바로 유명근님의 번개냥입니다. 최우수상 번개냥은 대상의 캐릭터와 명쾌한 평가를 믿음가에서 구성해 나병, 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작품이며 보는 이에게 활기를 더할 것이라 평가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모분께 박수 한번 다시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우수상 작품명 번개냥, 성명 윤명훈. 기획께서는 인천 중구문화재단에서 주최한 2024 제3회 동화마을 창작동화 그림 공모전에서 창의적이고 우수한 작품으로 입상하셨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인천 중구문화재단. 오늘 제가 질문을 아주 쉽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떨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소감을 좀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신난다입니다. 신난다. 오늘 같이 오신 분들에게 또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있나요?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루신 거잖아요, 동화 작가는. 네, 멀리까지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저 친구가 내가 이렇게 공모전화를 까먹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냈냐고 연락을 한 거예요. 와. 빨리 내라고. 은인이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에 카드를 보낸 거예요. 그게 너무 돼가지고 그 친구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그 친구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밥 사셔야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원래 꿈이 어릴 때부터 동화 작가셨는지 좀 궁금해요. 원래 꿈은 초등학교 교사였고요. 네, 꿈을 이뤄서 지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이들에게 그러면 이 작품을 들려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겠네요. 네, 나중에 들려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상에 대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이렇게 제 작품을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열심히 운전해서 인천까지 같이 와준 남편에게 너무너무 고맙고요. 저도 이 공모전을 알려주신 저희 혜란 작가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꼭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답을 사주실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동화를 쓰면서 나에게 좀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제가 제일 어려워요. 어렵다. 쓰면서 변하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쓰기 전에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었고, 쓰고 나서도 계속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행복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행복하죠. 상도 받아서 행복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오신 분들 중에 또 이제 특별히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으신 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되게 아쉬운 게 이렇게 시상식 되게 잘해주시는 줄 모르고 사실 집에서 아무도 오지 마 혼자 갔다 올게 그럼 갔다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다 계셔가지고 나 오늘 되게 속상했어요. 사진으로 많이 남겨주셔야 되고.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좋은 소식을 기회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오셨는데 어떻게 동화 작가가 되시려는 꿈이 어릴 때부터 계속 있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지만 네. 나이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이 콘서트 이름이 시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작하는 분들로서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되셨네요. 너무 좋은 계기가 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상 소감을 전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아무도 안 초대했거든요. 멀기도 하고 네. 제가 이제 시작인데 알려주지도 않고 여기 좀 너무 아는 작가를 만났어요. 정말요? 저희 헤라입니다. 아니, 오늘 저 작가님이 오늘 약간 이 자리에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작가님인가요? 사진을 찍어야 돼요. 네. 여기 모두에게도 좋은 그 작가님의 인연이 있으시니까 이따가 또 특별히 행사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활동을 이어가시면서 어떤 식으로 좀 펼쳐나가고 싶으세요?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죽기 전까지. 네. 앞으로 작가님의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들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2024년 제3회 동화마을 창작동화 기린 공모전 수상식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는 수상작 동화 낭독 시간이 있을 텐데요. 오늘 낭독할 동화는 최우수상을 받으신 유명금님의 번개냥입니다. 멋진 목소리를 가진 성우님과 함께 동화 이야기 나라로 함께 여행 갈 준비 되셨나요? 목소리가 작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역시 우리 친구들 이따가 이모가 선물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이따 이모한테 꼭 오세요. 네, 좋습니다. 자, 낭독을 해주실 토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님은 성우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부르신 가수로도 활동하십니다. 대표작으로는 꼬마마법사 레니 비바체 오프닝, 사랑의 구조신호, 포켓몬스터 XY 등이 있습니다. 오늘 노래 공연도 해주신다고 하니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네, 청량 시원한 목소리가 특징이신
번개냥은 자기가 돈 고양이인 게 좋았거든요.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나비야, 내 신발이 멋지지? 번개냥은 새 신발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좋다냐? 더 빨리 휙휙 달릴 거다냐? 하지만 같이 살자며 귀찮게 하는 햇님이와 별이는 싫었어요. 햇님이와 별이는 조심해야 한다냐? 동그라미 마을은 앞으로 계속 달리다 보면 보기가 싫어도 자꾸 만나게 됐어요. 번개냐, 혹시 햇님 못 봤니? 멋진 그림이다. 그 그림 주면 별님이 찾아줄게. 별님이를 찾는 건 물고기 먹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지. 나는 빠르니까. 여기도 없고. 별님아, 어디니? 저기도 없고. 별이 찾았다. 별님아, 햇님이가 너를 찾고 있어. 햇님이는 어디 있는데? 낚시하기로 해도 오지 않았어. 햇님이를 찾아줘. 햇님이는 별님이를 찾고, 별님이는 햇님이를 찾고. 정말 이상해. 햇님아, 어디 있니? 여기도 없고. 신기해, 햇님이는. 엄청 느리면서 잦으면 안 보인다니까.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순간에 없어. 별님이 찾았다냐? 강가에서 낚시하고 있어. 맛있다냐? 고마워, 홍기냐. 이제 내가 다 찾았으니까 신나게 또 달려야지.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햇님이를 피해 달리면 별이를 만나고, 번개냐, 어디 있니? 같이 놀자.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집 나가면 고생이다냐. 별님이를 피해 달리면 햇님이를 만났어요. 번개냥, 같이 가자. 잘 훔치고 잘 숨는 돈고양이라도 동그라미 마을은 번개냥에게 너무 위험했어요. 번개냥, 어디 있니? 조용히 해줘. 여기서 놀다 가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놀 수가 없어. 나를 잡거나 가지려고 하지 마라. 햇님이와 별님이 때문에 화가 났어요. 번개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햇님이가 잡으려 하자 화가 폭발했어요.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있는 거냐? 나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번개냥은 햇님이와 별님이에게 조금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별님이를 만났을 때 잠깐 같이 놀아주기로 했어요. 아주 잠깐이요. 나 잘하지? 같이 보니까 좋다. 별님이는 신이 났어요. 번개냥이랑 같이 놀았다. 나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어. 다음에는 우리 다 함께 놀았으면 좋겠다. 그럼 지금 다 같이 놀자냐? 번개냥이 달려오며 말했어요. 번개냥은 햇님이와 별님이가 조금은 좋아졌어요. 우와, 신난다. 또 어디 가니? 안 돼, 번개냥, 가지 마. 그런데 번개냥이 또다시 달리기
장점 모두에게 공평하다. 단점 팍 지나감. 좌우명 시간은 금이다. 주의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순간에 없다. 네, 오늘 수상하시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네, 혹시 집에 고양이 키우는 분 계신가요? 아, 네. 저희 집 딸애도 너무 키우고 싶었는데 제가 안 되면서 제가 예전에 한 3, 4년 정도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 고양이는 아무리 주인이어도 이렇게 잡으려 하면 잡을 수 없고 개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런 어떤 고양이의 그 특성을 잘 표현한 동화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미리 받아보고 연습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동화였어요. 그래서 유명근님 너무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뵙게 됐네요. 네, 오늘 아까 전에 MC분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성우로 활동하고 있지만 또 애니메이션 OST 노래를 부르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상식을 맞이해서 제가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한 곡을 불러드릴 건데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자리에 어울리는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유의 비밀의 사원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가사 내용이 굉장히 동화스러워서 오늘 분위기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잘 불러볼게요.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그 휴가
웅춘당, 시소, 슈퍼고양이, 전복이 깡정, 어느 늙은 사냥 이야기들이 있으며 그림책으로는 우리 여기 있어요 동물원, 63일, 나는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소설으로는 내 안의 소란, 산문집으로는 안녕하다와 그림책이라는 산, 시침이 때는 색을 사랑하는 당신에게를 쓰고 그렸습니다. 수상으로는 2021년 한국영상만화진흥원 다양성 만화 단편 공유 선정, 2023년 독일 화이트 레이븐즈 선정, 2023년 샤롯데 출판문화 본상 수상, 2023년 K 그림책 알린다 대한민국 그림책상 특별상 수상, 2023년 환경정의 한 우물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림도 그리시고 글도 쓰시는 멋진 작가님이십니다. 그림책 어떤 토끼와 신난 난독의 계절은 오늘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관객분들께 먼저 전달되었습니다. 저도 먼저 봤는데 작가님 그림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소리가 작은데요? 귀엽지 않나요? 네. 오늘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함께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고정순 작가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림책을 만드는 고종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작가님들 축하드리고 상 받으셔서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림책 작가가 되어서 활동하게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작품 좀 수가 있는 편인데 제 산업으로 좀 기운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무척 부럽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활동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시작하는 사람들은 뭔가 꾸준히 했던 다른 사람들, 늘 했던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시작하는 사람들은 좀 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했을 때 단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먼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강연이라는 걸 많이 하지 않아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무척 미안한 마음 전하고 싶어요. 굉장히 지루할 예정인데 오늘 짧게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짧게 제가 처음 그림책 작가가 되려고 했을 때는요, 사실 그림책 작가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른 공부를 하려다가 제가 일찍 부모님하고 독립해서 나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작업실 옆집 언니가 저를 좀 안쓰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밥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밥상을 받고 제가 이제 의자에 앉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둘이 뭐가 이렇게 찔리더라고요. 봤더니 겉은 딱딱하고 그림이 많고 글이 적은 책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림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화와 그림책이 뭐가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고, 그림책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도 그 생각을 한 게 25이었고 무려 15년이 걸려서 첫 책을 낼 수 있게 됐어요. 그럼 15년 동안 다른 일을 했느냐? 아니, 15년 동안 오로지 그림책만 봤는데 혼자 독학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작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짧게 걸리는 분들을 좀 부러워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는 동안에 가장 저한테 좀 중요했었던 거는 일단 밥벌이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제 작업의 문화적 자양분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도서관이나 책방 이런 곳에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문화적 자양분을 키울 수 있었고, 당시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상황들이 있었는데 돈을 벌면 시간이 없고 시간을 아끼면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작업하고 아르바이트하는 것들로만 이루어진 시간이 약 15년 정도 흘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중간중간에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 중에서 네, 벽화를 그리는 벽화
벽화. 저는 그런 우아한 벽화가 아니라 모텔 벽화 같은 거 그런 거 그렸었어요. 그리고 동물원에서 아르바이트 했었습니다. 동물원에서 아르바이트 사육사, 보조 사육사로 일했는데 전혀 경험이 없고 제가 이렇다 할 만한 자격증도 없이 했었던 가장 부끄러웠던 직업 중에 하나가 동물원입니다. 그때 당시 1년 반 정도 동물원에서 일하고 지금은 절대 동물원에 가지 않습니다. 동물원을 없애는 운동의 회원입니다. 네, 절대 동물원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동물원 아르바이트하고 그 다음에 가장 오래 아르바이트 했었던 거가 중간에 이제 골프장 경비, 5종 경비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책방에서 한 8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걸린 시간들도 꽤 길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림을 우아하게 갤러리에서 팔 수 없었어요. 저는 어디서 팔았냐면 카페나 술집 이런 곳에서 그림을 벽에 아무렇게나 걸어놓고 팔았었습니다. 당시에 그림값은 25만 원이었어요. 제 작업실 월세. 저는 무조건 25만 원이라고 하면 저랑 상관없는 물건값이 뒤를 돌아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작업실 월세 때문에 전전부동했던 기억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5만 원에 좀 마음을 졸이는 사람이며 동시에 달걀 한 판을 사먹는 건 사치스럽다고 생각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이때 카페에서 미니 전시를 했었는데 좀 더 그림책에 가까운 내용, 스토리가 좀 이어지는 전시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전시했는데 사실 도서관에서 전시하세요 하고 저희 공간을 내준 게 아니라 제가 전시하고 싶어요 해서 빈 곳을 찾아서 창고 같은 곳을 찾아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전시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조금 불쌍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사실 그림이 잘 팔렸어요. 약간 취한 분들이 사가셔가지고 되게 잘 팔렸고 그림값도 쌌어요. 그림값도 1발 25만 원 작업실 월세. 그렇기 때문에 잘 팔렸었는데 친구들은 그림을 너무 전시를 그렇게 하는 게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정식으로 갤러리를 대관해서 친구들 돈으로 대관한 갤러리에서 정식으로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때 때때로 연극포라는 전시를 했는데 가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림책 작가 때 에세이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소설은 또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제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하시는데 아마 이날이 시작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시를 대관하는 장소는 친구들 덕분에 빌릴 수 있었는데 큐레이터가 따로 없었어요. 이제 비용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큐레이터를 누가 했느냐?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전시 큐레이터 하면요, 뭐를 해야 되냐면 앞에 입구에 전시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전시는 화풍이 어떻고 뭐 이런 전시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아주 엉뚱하게도 제가 살았었던 영등포, 고향 영등포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의 글쓰기의 첫 시작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날 교복을 입은 여고생 한 명이 전시 입구에서 전시 소개문을 보더니 글 좋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림 전시인데 글을 좋다는 아주 아이러니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일의 시작은 굉장히 미비한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저는 그 칭찬이 흘려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살짝 착각을 했습니다. 나 글 잘 쓰는구나 이러면서 한 명이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책방에 있는 버려진 공을 컴퓨터로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A4 2장씩을 씁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잡지 두 곳에 연재를 하는데 한 번도 펑크를 낸 적이 없습니다. 성실한 작가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재능보다는 그런 쪽으로 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처음 쓰기를 알려주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시작하신다면 나도 글 쓰고 싶어, 나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한다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딱 하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매일 하는 재주. 매일매일 쓰는, 잘 쓰는 사람은 많은데, 날마다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부터 글쓰기를 시작했고, 이때 글쓰기를 모아서 제가 블로그를 운영했었어요, 당시에. 블로그 이웃이 11명이나 있었어요. 네. 그런데 11명 중에 한 명이, 너무 좋다라는 칭찬을, 두 번째 칭찬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 2,000명이 저에게 칭찬하는 거 저는 기뻤어요. 그래서 그때 블로그에 썼던 모든 글을 모아서 편집자에게 보냈습니다. 나 이게 뭔가 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는데 편집자가 마침 나의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어. 그리고 출판사를 차린대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산문집이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기회가 왔는데 써온 글이 없었다면 시작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첫 산문집을 냈고, 그리고 두 번째 산문집, 세 번째 산문집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네 번째 산문집, 예술하는 노동자, 노동하는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한 번만 모아서 한 번에 에세이가 나올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감 중에 있습니다. 당시에 그렸었던 그림들입니다. 제가 그림 연작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여성 문제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언니들을 좋은데 구경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여름 좀 지나면 그림책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혼자서 만든 더미입니다. 이거는 제가 대한민국의 그림책을 내는 출판사를 모두 탈탈 털어서 제가 신청하는 S출판사 빼고 그 단 한 곳 빼고서는 모두 다 토벌을 해왔던, 아무 곳에서도 계약을 해주지 않았는데 단 한 곳에서 계약을 해줬었던 더미입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이 있었어요. 제가 유명 작가다 보니까 유명한 작가님 이름을 빌려서 마치 그가 글을 쓴 것처럼 해서 출판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아주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도 내가 만든 작품이라고 온전히 말할 수 없다면 난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후회했어요. 저때 계약을 했으면 시간 좀 줄였을 수도 있는데 건방졌죠 내가. 아니다. 근데 안 나오는 걸 잘했던 것 같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이 이야기는 절대 세상으로 나올 수 없는 범위가 됐어요. 왜냐면 제가 그림을 모두 팔았고 남은 그림 4점을 모아서 잘가라는 작년에 그림책을 하게 됐습니다. 편집자에게로.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세상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15, 16년 걸린 것 같은데 꿈의 형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꿈이 좌절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꿈의 형태가 바뀌는 그 과정을 참기가 힘드니까 나는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렸던 그림들입니다. 네, 제가 이게 아크릴로 하나하나 묶어서 그린 그림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그림 못 그리고 있어요. 좀 아쉽기는 한데 이때 이렇게 그리면서 제가 강연을 왜 많이 하지 않냐면 이 죄송한 얘기를 좀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안 하고서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질병이 있습니다. 다발성 통증증후군이라고 해서 면역질환, 난치성 면역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수리 빼고 저는 온몸에 통증을 느끼는 병원이고 저는 몸에 이제 거의 60%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약을 먹고 일어날 수 있고 약을 먹지 못하면 그대로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이 아플 때여서 제가 이 색감을 내기 위해 붓을 손에다 묶어서 그렇게 작업했었던 거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 두 번째 범위입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계약되고 인쇄하고 직전에 계약이 해지됐던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제 해지한 그걸 통보를 받았었어요. 되게
거기 글을 그렸었는데 결국 책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실패했구나 생각했는데 올 봄에 나의 괴짜 친구에게라고 해서 단문으로 하나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도 한 10년이 넘게 걸렸죠. 그때 당시에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고 죽을 것만 같았었는데 올 봄에 이 한 권의 책을 내고 그리고 원화를 모두 완판할 수 있었거든요. 전시장에서 더 많이 사랑받으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려고 걸렸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래저래 이렇게 고생을 좀 하다가 첫 책 최고 멋진 날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최고 멋진 날은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고 혹시 제 작품 중에 옥춘당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사상의 노인 사탕인데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두 분 다 저희 할아버지 얘기예요. 제가 밖에서 고생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잠깐 본가로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본가로 들어갔더니 할아버지 제사날이었는데 제가 할아버지 무척 좋아했거든요. 할아버지에게 너무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기도라도 하라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할아버지에게 그랬어요. 단 한 번의 그림책만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신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막 따져봤어요. 올해로 그림 다 제가 만든 그림 거 빼고 제가 모두 상장으로 만들어낸 책이 30권이 됐더라고요. 한 권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이 30권을 만들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아버지 덕분인 것 같습니다. 최고 멋진 날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관절염이라고 친구가 토끼를 주셨거든요. 근데 책에는 이렇게 실으면 안 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뭐 0.01%만 거짓말이고 나머지는 다 100% 사실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본래 하나 죽이시는 분이셨거든요. 토끼를 약을 먹어야 되는데 잡지를 못하셔서 토끼가 나중에 늙어서 죽었어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와 토끼 우정을 그리는 첫 번째 책 최고 멋진 날입니다. 네, 제가 옥춘당의 기상전을 똑같이 재현을 했었어요. 저는 이 집을 정말 좋아하는데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참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책을 여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거 이야기하고 다니라고 사연이 많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책 내고 한 달 지났는데 출판사가 문을 닫았어요. 네, 출판을 도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신기한 현상을 하나 알게 됐어요. 이렇게 밥 먹다가 울고 자다가도 울고 이런 이 정도면 하나님 때문에 책 작가가 된 거를 원치 않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옹진 출판사 본사에서 책을 낼 수 있게 됐어요. 무사히. 그래서 재계약을 하러 가면서 편집자들하고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편집자랑 총성명을 했는데 편집자가 저랑 7월에 토끼띠 동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비즈니스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거를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 무슨 동질감이 있고 무슨 동갑내기를 만나면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긴장이 탁 풀리고 그 친구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나에게는 이 동물 이야기가 시리즈가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고양이가 있고 아직 강아지가 있고 세 번은 쫙 시리즈다. 거짓말을 했어요. 네, 그때 당시 친구가 믿어줬어요. 계약도 해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 친구가 저는 속은 건 맞는데 제가 미안해가지고 사모집에 고백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거짓말이 아니게 된 거지 아니야. 고맙다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이 세상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이야기 슈퍼고양이입니다. 제가 문화저서 소외계층들에게 이 곡으로 음악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전복이 깜정입니다. 저는 이제 고관이가 빠지고 제가 장애가 생기고 나서 제일 무서운 게 계단 오르내리는 거, 사람들하고 악수하는 거, 사소로운 것들이
아니라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는 친구의 힘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에게 바치는 그림책입니다. 전복이 깜정이 걸음이들이 깜정이를 기다려주는 전복이 꽃향기를 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늘 친구를 기다려주는 모습입니다. 보통 저에게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영감이 어디서 오나요?입니다. 저는 영감을 대부분 문학작품에서 많이 얻고 있습니다. 문학작품. 제가 도서관에 가서 무작위로 1년은 단편소설만 보고 1년은 장편소설만 보고 이런 식으로 자연문을 막 섭취하고 있는 와중에 봤던 허상관 내얼입니다. 위아의 소설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피를 파는 허상관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더 이상 피를 팔 수 없게 된 허상관이 차가운 밤에서 옵니다. 나의 자식들은 어떡하지? 이제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을 걱정합니다. 이 책을 보고 생각했어요. 여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것도 느끼실 텐데 저는 하나의 커다란 인류 같아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면 부모가 속이 그렇죠 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누구의 부모인 적은 없어요. 누구의 자식이기만 해서 그냥 짐작할 뿐인데 그런 부모의 마음을 여기에 너무 잘 담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 피를 판 사람은 누굴까? 라고 생각하다 보니 바로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림책을 할 때 그림을 어디서 영감을 많이 받냐면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영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그림책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 보면서 스케치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혼자 그림책을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림 공부는 영화를 보시는 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허상관 메어리를 보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 피를 판 그 사람을 그리고 싶었어요. 노동으로 저를 드러내신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품바지 아저씨의 품바지. 왜 아저씨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인데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잘 아는 사람일수록 잘 안다고 부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거리감이 중요했고 이 세상에 나의 아버지가 세상의 아버지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언어가 모두의 언어가 되는 과정이 그림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캐릭터를 만들 때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코입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직업으로 인해서 어떤 신체 구조를 갖게 되었는지 그런 변화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첫 번째 산문집 안녕하다입니다. 안녕하다가 세상에 무사히 나오게 되었어요. 제가 글쓰기 하면서 만난 분들이 약 10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1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글을 쓰면서 발견했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글쓰기 하는 분들 중에 가장 먼저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빠르게. 바로 고가의 노트북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고가의 노트북을 사시는 분들은요, 나 이제 이걸 이렇게 쓰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넷플릭스 잘 돌아가고 음악도 움직이고 집중력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럼 누가 끝까지 쓰느냐? 핸드폰 메모장을 글을 쓴 친구가 끝내 에세이를 내더라고요. 왜냐? 핸드폰 메모장에 글을 쓰면요 그곳에만 둘 수 없습니다. 2차 태고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바로 다른 곳에 옮기면 저도 책방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컴퓨터에 공을 컴퓨터에 썼던 것들을 집에 와서 다시 옮기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쳤습니다. 글은 엉덩이 힘이 좀 필요한 작업입니다. 혹시라도 이곳에 나도 글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녕하다 산문집에 실렸던 그림들입니다. 이건 제 친구가 결혼한다고 선물로 줬어요. 제 돈이 없어가지고 대신 이걸로 그림이 너무 커서 결혼해서 이제 이사할 때마다 이걸 이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벌칙처럼 다니는 그런 산문집. 네, 근데 제가 그린 그림 중에 제일 컸었는데 친구들 어쩔 줄 몰라서
어떤 이야기야라는 이야기를 듣던 그림책입니다. 그림책 세상에 늦게 도착했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인지도를 알리는 것도 늦었어요. 한참 걸렸어요. 책을 앞에 몇 권씩 내고도 산문집을 내고도 아무도 제가 있는지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에게 어디가 얼마나 아프냐고 묻으면 대답이 되어줄 수 있는 책을 한 권 만들고 싶었습니다. 가드를 올리고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저의 질병은 사실 동네 병원에서 진찰할 수가 없거든요. 큰 대학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9살 남자아이가 있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왔어요. 근데 진단서에 분류 코드를 봤거든요. 질병 분류 코드가 저와 같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는 성인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인데 이 작은 몸으로 그거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한테 가서 닿을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책입니다. 가드를 올리고 그러고 나니까 조금 책 이야기가 풀리게 됐어요. 준비기간 3년 원하는 600장을 넘기면서 결국은 도착하게 된 책입니다. 가드를 올리고 제가 너무너무 괴로울 때 이 책에 도움을 주는 책을 하나 제공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는 건데 이건 제 그림이 아니에요. 1번의 화가 야마시타 기요시의 작품입니다. 그린 게 아닙니다. 색종이 조각으로 조각조각 잘라서 올려붙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더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색종이로 오려붙였어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마시타 기요시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누워서 이 붓을 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색종이로 조각조각 잘라서 오려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림을 그려서 뭘 하냐면 밥을 얻어먹습니다. 야마시타 기요시의 작품 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야마시타 기요시의 색종이 조각은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민들레 꽃잎 같다. 연약하지만 조밀하게 서로에게 몸을 의탁해 단호한 형태를 입는다. 불꽃놀이를 포착한 사진과 회화는 흔하지만 야마시타의 하나비 연작이 특별한 이유는 섬광의 이미지를 가장 느리고 오는 방식으로 재현하는 역설이 거기 있어서인 것이다. 영화 평론가 김예리가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주 연약한 몸을 기대어서 결국은 그림 한 장, 빠르게 퍼지는 성광의 이미지를 재현했다는 거죠.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그 많은 그림책의 재료를 어떻게 고르세요? 가드를 올리고는 목탄이라는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목탄은요, 여러분들 댁에 가시면 꼬마 친구들이 사용하는 파스텔입니다. 파스텔을 전문가용으로 바꿔놓는 건데 가루 조각이 막 흩어집니다. 가루만 보면 연약한데 이 가루가 모여서 단단한 그림의 형태를 이룹니다. 저는 이야기에 어울리는 재료를 고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연구자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가드를 올린 후에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탄으로 그리면 되겠다 하면서 최종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를 길긴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가드를 올리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제가 가드를 올리고를 읽고 오늘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절로 가고 있어요. 다른 계절로 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또 다른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 세상에선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는 표현할 수 없는 불안 그리고 외로움, 쓸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시라는 말이 힘내라는 것도 명령어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낼 수 있는 말이 고작 힘내라는 말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을 덧붙이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행복해지셨으면
어떤 개인 명분보다 본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저희 당부입니다. 가드를 올리고 산을 오른다. 처음에는 단박에 오른 것 같았지. 생각처럼 쉽지 않네. 좁은 길을 지나 골짜기를 넘어 커다란 바위를 만났어. 바위를 지나니 웅덩이를 넘으니 가파른 언덕. 다른 길로 갈까? 그만 내려갈까? 조금만 더 가자. 바람이 불 때까지. 여기가 어디지? 나는 뭐라는 거지? 올라갈 수 있을까?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걷겠어. 길을 잃었나 봐. 땀이 비처럼 쏟아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산 위에는 정말 바람이 불까? 바람이 분다. 가드를 올린다. 아무도 없는 모퉁이에서 다시 가드를 올리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강연을 해주신 작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자리를 이제 자전거 옮겨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을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도 처음 사회를 시작하던 때가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네. 지금부터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어서 여러분들도 강연 들으시면서 정말 많이 감동이 오셨을 것 같아요. 전에 주신 소감을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작가님께 궁금하신 부분들을 손을 들어서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한국 사람들은 먼저 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아까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꾸준히 매일매일 그렇게 글을 쓰셨다는 거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꾸준함을 갖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꾸준함 때문에 결국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생각을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꾸준하게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꾸준함을 좀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한테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저랑 뭐 연배도 비슷하고 경험하는 것도 비슷한데 작가님은 그 경험 이야기 쓰시고 저는 그냥 안 썼을까요? 그래서 그냥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차이가 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저는 직업적으로 작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부업이 더 많았거든요, 주업보다. 근데 지금은 주업이 아무래도 쓰고 그리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생활에 치이다 보면 따로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아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저는 그래서 그때 만나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나에게 좋은 사람과 나에게 나쁜 사람. 나에게 나쁜 사람은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나에게 좋은 사람은 남에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특히 여성분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나쁜 여자가 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쁜 여자는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착한 여자는 천국밖에 못 가지만. 그래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생각 말고 지금 조금 불편한 거, 조금 미안한 거 오늘 살짝 담으면서 그래도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시간을 할애하는 거, 그러려고 하는 노력들. 저는 자기 것들을 삶의 지분을 성취나가는데 싸우지 않고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말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습니다. 진짜 약간 꿈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기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또 꿈을 이루고 나면 누군가에게 그게 이타적인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견디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좀 나쁜 여자, 나쁜 남자가 되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다면 오래전부터 고정훈 작가님을 배웠는데 늘 강연을 들으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으셔요. 근데 되게 그 말에 뭐랄까 푹 빠져요. 본인이 내년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도 오늘 푹 빠졌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는 작품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도 그 작업으로 좀 약간 결과물대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좋게 보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못하는 거 되게 많고 가까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나 할 텐데 대부분 살짝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작가인가 봐 이런 게 너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봐주시는 것 때문에 그 매력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제가 그 매력을 하나 찾았어요.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실 텐데 눈웃음이 정말 박수 한번 드릴게요. 아니 제가 이렇게 항상 웃는 표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상에 사실 흔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행복하게 사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작가로서 좀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그림책 작가가 되어서 해본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올해 이제 11월 연말 공연도 하나 앞두고 있거든요. 문화 콘서트라고. 그래서 아마 제가 시도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독자를 가까이서 만나는 시간들, 독서 모임이나 이런 것들, 책으로서 만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혼자서 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다른 작가님들하고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한 번도 일처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일찍 도착해서 있을 때 정말 팬이신 분이 또 가셔가지고 인사 나누는 장면을 봤는데 정말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걸 보고 진짜 사랑받는 작가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미소를 장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 할아버지를 소재로 이제 아까 전에 토끼 나오는 그 동화를 쓰셨는데 궁금한 게 할아버님이 그러면은 첫 번째 책이 나왔을 때 그 기쁨을 함께 하셨는지 또 어떤 소감을 좀 얘기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살짝 난처하게 되면 안 되는데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같이 나누지는 못했고 대신 할아버지가 떠나시고 나서 할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여러 그 유년의 기억들 덕분에 그림책을 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른에 대해서는 생각할 때가 있는데 어떤 어른이 어른이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저는 어른이 되겠다고 각 잡는 것부터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좋은 어른은 누군가에게 기억하고
하고 싶은 유년을 남겨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온 것 같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고 덕분에 김책 작가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마도 하늘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박수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남동의 계절이라는 책이 아까 여기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잠깐 사전에 읽어보았어요. 봤더니 그 약간 글을 못 읽는 아이에 대한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로 있었던 일 같은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적혀 있어가지고 실제로 작가님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이야기 속에서 나온 소재였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남독의 계절은 200% 사실입니다. 거기 제가 다 담지 못한 저의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이 있다면 있지만 그건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일 거예요. 그거 빼고는 전부 100% 싫어하고 제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빨리 글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대륙 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사람으로 오랫동안 살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한 6년 정도 됐어요. 초등학교 내내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였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그림으로 인지하는 그래서 그림을 따라서 그리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겪었던 차별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좀 담아서 만든 책입니다. 역시 제가 읽으면서 정말 이거는 진짜 작가님 얘기가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겠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정말 사실이었네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또 한 번 집에 가셔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을 쓸 때요. 책을 쓰실 때 어느 부분이 제일 가장 재밌었어요? 어느 부분이 가장 즐거웠어요? 어느 때가 가장 즐거웠냐고요? 네. 책을 쓰면 이게 밖으로 나가서 이제 독자들을 만나요. 이제 독자들을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읽어주는 사람들이 좋았다고 얘기해줄 때 그때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때인데 제가 열심히 만들고 세상에 사람 나가고 좋다고 하고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진짜 너무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네, 지금 약간 뽕하는 표정을 지었는데 너무 귀여운 친구의 또 질문이었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또 어린이 친구 이쪽으로 마이크 좀 앞쪽으로 전달해 주시겠어요? 여기 앞쪽 어린이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어린이 친구들 질문 받을게요. 몇 살이세요? 네, 100살을 이렇게 반으로 줬구나. 진짜 동안이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가까이 보니까 소통하고 우리 또 어린이 친구, 여자친구도 질문 있었습니다. 네, 노란 옷 입은 친구. 근데 어떻게 그림 그렸어요? 네. 어떻게 그림 그렸냐면 그림 그리게 된 그건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자격증을 시험을 볼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요즘에는 극장에 이렇게 간판을 그리는 거를 컴퓨터가 하지만 저 때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격증을 따로 자격증만 들어갔어야 했는데 입시반을 잘못 갔어요. 네. 근데 입시미술 학원 문을 잘못 여는 바람에 그래서 때로는 엉뚱한 선택이 다른 거를 보게 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학원을 잘못 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한 미술학원이에요. 미술학원은 배운 게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나중에 혼자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술을 정확하게 전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미대 나오셨냐 이런 질문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전공을 했었고 그림을 배운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림책 작가를 하는 시간이 길어졌던 것 같아요. 혼자 도박하다 보니까.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여기 또 어린이 친구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으십니다. 이 앞쪽에 있으시거든요. 이쪽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난동의 계절 책 제목을 왜 난동의 계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난독은
글을 못 읽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글을 못 읽는 계절이었다는 뜻인데 왜 계절이라고 했냐면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잖아요. 사계절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계절을 모두 다 좋아해서 제가 살고 있는 시간을 계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의 시간, 그러니까 아마 봄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때 글을 못 읽었다 해서 난독의 계절이라고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님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한테 말할 때는 동화책 고연장처럼 말투가 너무 상냥하고 부드럽게 바뀌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약간 그 어린이 친구들한테 늘 미안한데 제가 어린이 친구들한테 되게 다정한 작가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서워할까봐 지금 네, 이런 웃는 자세 무서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어린 친구가 아까 질문했던 친구인데 또 다른 질문을 또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한번 마이크 전달해 보겠습니다. 수줍 본 거야?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가장 행복했냐고?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했었냐면요. 저는 사실 조금 어두운 그림을 많이 그렸었어요. 저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좀 무거운 사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담은 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밝은 거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치마 거친 날이나 슈퍼고양이, 전복이 깜정이 그리고 옥춘당 이런 거 그릴 때가 좀 밝고 기분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난독의 계절도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년의 기억을 복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앞쪽에 계시네요. 아까 그림에서요, 그 4명의 언니들이 있었는데 그 언니들이 누군지 궁금하거든요. 4명의 여인들은 저희 할머니, 저희 엄마, 저의 언니, 저희 친구들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세상 살면서 만났던 여인들인데 제가 사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누가는 어떤 건지, 경력단절은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글쓰기 하는 친구들 만나고 나서 알게 됐거든요. 영국의 여성들이, 기혼 여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저도 어디 식당 가면 엄마들이 왜 저러지 이런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들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들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고 저희 할머니도 그렇게 살았고 또 나의 친구들도 별로 다르지 않고 그렇다면 나의 조카들이나 이 어린 친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이곳에 아빠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본인이 딸바보라고 자부하신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딸바보는 딸을 예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딸이 두려움 없이 여행을 갈 수 있고 어디를 가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씩씩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좀 멀쩡하게 돌려놓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딸바보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진짜 딸바보 아빠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결국은 여성의 문제,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명의 여인을 그렸던 겁니다. 저는 또 이제 특강 강연 들으면서 정말 주변에 좋은 친구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친구들이 옆에서 이제 전시도 도와주시고 다양하게 또 이걸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칭찬들로 하여금 또 지금의 자리를 가게끔 길을 열어주신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만의 좋은 친구를 만나는 비법이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
그런데 그 상처를 바꾸고 또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야 어떤 감정적 일관성을 지닌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만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좋은 친구의 기준을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높은 우리가 무슨 거의 저기 조직 단원 정도 생각하는 거 말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가 다 용서하는 좋은 친구 말고요. 인간으로서 느끼는 한계, 부족함 이런 것들을 서로 봐줄 수 있는 저는 그게 진짜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다 좋은 사람이 되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질문 있으시다고 해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까 강의하실 때 말씀을 지금 궁금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가지를 여쭤보면은 처음에 이제 범위를 출판사에다 제출을 하셨을 때 처음부터 이제 뭐 출판사에서 이제 좋다고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저희 북 콘서트 주제가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제 도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가 궁금하고요. 근데 제가 궁금했었던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못했었던 그런 그림책 중에 지금 이제 작가님으로 이제 등판을 하시고 난 이후에 혹시 이제 다시 그걸 출판을 하시게 된 작품 중에 어떤 수정된 부분이 또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오늘 어떤 토끼 있죠? 어떤 토끼도 그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범위가 되게 많았어요. 데뷔를 하기 전에 만들어놨던 책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 유일하게 온전하게 책으로 나온 거는 저 책 하나거든요. 네, 나머지는 부분만 들어가거나 이렇게 다시 전체를 수정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못 나오거나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계속할 수 있는 버티는 힘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중간에 그만두고 바리스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야겠다 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날은 좀 기억하는데 제가 책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공모전도 자꾸 떨어지고 출판사에서도 그렇고 내일부터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로 학원을 가야겠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장애가 있는 아이와 함께 제 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아이 엄마가 책 한 권만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책 한 권을. 그런데 너무 진지하게 권하고 있는 저를 봤어요. 뭐가 좋고 이건 왜 좋고 막 이렇게. 근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지그시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정말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네. 라고 대답하는 저를 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물었어요. 내일부터 바리스타가 되어서 나는 그림책을 진짜 독자의 눈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했는데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서려 해도 돌아서지지 않는 순간들이 매번 있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어디선가 누군가 나타나서 하지 말라고 누가 방해한 것처럼 돌아서는 저를 다시 돌려놓는 일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거는 결국 제가 갖고 싶은 핑계였던 것 같아요. 안 돌아서고 싶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힘을 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서 힘을 내야 되겠구나 했는데 결국은 저희 모집 때문이 아니었을까. 보통 14년 걸리면 그만하죠. 자존감도 너무 낮아지고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토끼에 왜 저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는 일이 부자연스러웠냐면 그때 당시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분을 사치스럽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그렇게 보내주고 싶진 않아요. 꼭 버텨서 꼭 해내라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지 않을 정도로만 버티는 힘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관계에 대해 아까 해주셨어가지고 그 그림책 중에 바뀐 게 있는지 아직도 하나 바뀐 거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토끼는 전혀 바뀐 게 없었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바꿔서 나왔어요. 그리고
근데 신기하게도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깝지 않아? 나중에 다른 사람들 솔직히 유명해지고 그러면 또 없이 내놓으라고 할 텐데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구나 느끼는 게 본인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나에게 그런 것들을 만드는 훈련의 시간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주세요. 네,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작가님 지금 이런 활동 포함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작가신데 매일매일 정해놓고 뭐 글을 쓰시거나 그림을 그리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저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저를 좀 지탱해주는 힘이 있다면 무조건 루틴인 것 같거든요. 루틴을 좀 중요시 여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간의 글을 쓰고 그리고 또 저녁에는 그림을 그리고 하루를 한 구획으로 나눠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행사가 있는 날에는 그만큼 빠진 시간이 좋죠. 제가 작업을 그거를 그날 만약에 저는 잠을 안 자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안 자는 게 제 특징이 중요해요. 특이 체질이래요. 잠 안 자고도 살 수 있는. 진짜 특이 체질인 건지 제가 이렇게 특이하게 만들어보는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좀 감각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루틴을 지키려는 감각이 좀 저에게는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리차를 끓이는 시간조차 정확해야 하는 그래서 성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애매한데 제가 고양이랑 살고 있어요. 동만이라는 조그만 고양이랑 살고 있는데 이 친구 하루에 1시간 놀아주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2시간에서 3시간 빼고는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없습니다. 지금 다들 충격받은 표정을 들리셨죠? 좀 많이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좀 자야 되는데 좀 사람들이 건강을 좀 많이 걱정하시는데 저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딜이 이렇게 지내는 게 저는 건강에도 좋은 것 같고 작업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좀 제가 무능하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를 더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뭔가 이루지 못한 것 같거든요. 이루지 못했다는 건 사회적 이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는가? 라는 질문을 매번 수시로 합니다. 저는 저를 많이 의식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독자로서 뭔가 작가님의 책을 계속 만날 수 있다는 행복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건강하게 얘기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이제 행사를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가서요. 마지막으로 나 이거 질문 안 하면 가서 잠을 못 잘 것 같다. 이런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잠 잘 오실 것 같나요? 네, 충분히 또 질문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고정순 작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수상자분들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내빈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후 작가님의 사인회가 무대에서 곧바로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작가님 책을 가져오시면 사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천중구문화재단이 주최한 고정순 작가와 함께한 북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의 박재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